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 대결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됐고 승부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생방송 중계 없이 문자 중계로 득점과 선수 교체 등 굵직한 경기 내용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문자 중계는 현장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 경기 감독관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국내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이 외신의 취재도 막아서 경기 영상은 빨라야 이틀 뒤에나 국내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의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검찰 특수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세 곳에만 설치되고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선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당일인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서울대 측은 복직 승인 절차를 오늘자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소속사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내일까지 팬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춘재가 10번의 화성 사건 외에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 4건의 미제 살인 사건도 범행 장소를 그리며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14건의 살인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앞인데요. 이 상가에만 부동산이 무려 16군데나 되는데 문을 연 곳은 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있는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겠다며 합동 단속반을 꾸리자 불이 나게 문을 닫은 건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월드컵 예선 남과 북의 축구 경기가 약 30분 전쯤에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국이 우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양 팀이 팽팽하게 맞붙은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0대 0 무승부였습니다. 양 팀에서 경고를 받은 선수가 각각 2명씩 나올 정도로 경기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 몇 줄로 대한축구협회에 보내준 소식들, 기자들이 보낸 것이 아닌 축구협회 직원들이 경기 중에 적어 보낸 내용들입니다. 애초에 북한 주민 5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울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이 경기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축구협회에 나가 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자, 온누리 기자,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오늘 남북전에 가장 빠른 소식이 들어온 곳이죠? 네, 축구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축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2층 회의실에서 기자들도 문자 중계 형태로 이 소식을 받아봤는데 완전히 실시간은 아니고 AFC 본부를 거쳐서 온 문자였습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진 뒤에 잠깐의 딜레이가 있었고요. 우리와 북한이 0대 0 무승부를 거뒀다는 소식도 7시 23분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소식들은 당연히 굉장히 주요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교체되거나 경고가 나오거나 이런 소식들만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럼 문자 중계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진 몇 장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상황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어렵게 전달이 된 만큼 굉장히 간단한 메모 형식이었습니다. 후반 24분 김문환 슛, 골키퍼 선방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경고가 4번이 나왔는데 이런 기록으로 그나마 굉장히 거친 경기가 있었구나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전반 초반에는 양팀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궁금증 속에서 사진도 몇 장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경기 감독관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린 사진들입니다. 예. 김일성 경기장에 5만 관중이 운집할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응원 속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오늘 관중이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으로는 일반 관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어젯밤 양측 팀 미팅에서도 북측은 4만 관중이 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 북한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던 레바논전에서도 김일성 경기장에는 5만 관중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관중의 출입까지 없어지면서 오늘 경기는 정말 깜깜이 경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북측이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관중들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오늘 이렇게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 혹시 그건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평양 시민들에게 공개하기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지금은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렇다고 어제 그렇게 네. 얘기해놓고 하루 만에 그것이 뭐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북한이 14년째 이곳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패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팀과 북한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게 전개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팀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경기 감독관이 안전요원을 대기시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수비적으로 나올 거란 예상도 비껴갔고 승부는 50대 50이었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들의 관람을 좀 제한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남한 팀이 뭐 워낙 오랜만에 평양 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북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이 아시아 2차 예선이고 이 한 경기가 최종 예선 진출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경기에 앞서서 한국과 북한은 나란히 2승씩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골득실에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2022년에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입니다. 이제 3경기를 치렀을 뿐이고 아직도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다 치른 후에 조 상위 2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합니다. 2차 예선은 홈앤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북한 팀도 내년 6월 4일에 남쪽으로 경기를 하러 내려와야 합니다. 경기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서울이 유력합니다. 예. 자, 이 경기는 FIFA 주관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일성 경기장에는 태극기도 개양되고 애국가도 제창하고 다 이루어진 거죠? 네, 앞서 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리허설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 리허설에서도 태극기 개양 그리고 애국가 연주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2년 전에 여자축구 대표팀이 평양에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치르느라 갔었는데 당시에도 우리 대표팀 경기에서는 태극기 개양 그리고 애국가 연주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보통의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 보듯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에는 FIFA 바흐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관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무튼 관심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파 인판티노 회장이 북한 이 평양의 전용기를 타고 와서 월드컵 예선전을 관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마 영상이 좀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영상이 오늘 북한에서 들어온 마지막 영상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AP 같은 외신들도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이 경기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예외였습니다. 이건 남북전 관련이라기보다는 세계 축구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평양에 와서 월드컵 예선전을 관람을 했다.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아까 FIFA 회장 이름을 좀 헷갈렸습니다. IOC 회장 이름을 좀 헷갈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처럼 와서 봤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선수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네, 오늘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고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약 3시간 정도 좀 기다린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는 자정 조금 넘어서 모레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베이징에서 직접 각자 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오늘 경기 장면을 북한이 DVD로 만들어서 선수들 귀국길에 전해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DVD에 촬영된 영상이 중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편집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의 이 문자 중계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질질 끌다가 어제 오후에 열어준 김일성 경기장의 인터넷망이 막상 쓰려고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 상황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가 있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경기 감독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감독관이 AFC 본부에 골, 경고, 선수 교체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내면 그걸 전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취재진에게도 알린 겁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장 출입카드를 받은 대한축구협회 직원 2명이 구글 메일을 통해 바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김일성 경기장 내 기자센터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 전 인터넷망을 점검해보니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주요 정보만 AFC를 통해 전하는 방식으로 급히 바꾼 겁니다. 우리 측은 대표단 숙소인 고려호텔과 서울통일부청사에 상황실도 차렸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신의 경기장 취재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기의 영상은 빨라야 이틀 뒤에나 국내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경기 영상을 DVD에 담아 모레 새벽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에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영상을 주더라도 경기 전체를 줄지 주요 장면만 골라서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축구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됐는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글자로만 읽어야 했던 월드컵 예선 북한전을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남북전이 열리기 3시간 전,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 대한축구협회 소셜미디어에 북한전에 나서는 한국 선수단의 등번호와 유니폼 색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축구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북한전 첫 소식이었습니다. 경기 시간 1시간 전인 4시 30분엔 양팀 선발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손흥민과 황의조가 선발에 이름 올렸고 북한은 이탈리아에서 뛰는 한광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자단에는 현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다, 인터넷 메신저가 불가능하고 메일 전송도 쉽지 않다는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혹시나 평양 상황을 전해 듣지 못할까 봐 불안했는데 5시 축구협회에서 김일성 경기장에 관중이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3분이 지나 주요 경기 상황을 기자단 단체 채팅방 그리고 축구협회 소셜미디어로 공지하겠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세세한 경기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5시 30분, 결국 관중석이 텅 빈 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20분쯤 점수는 0대0, 팽팽한 경기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6시 17분, 0대0으로 전반이 종료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6시 35분,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치열해져 북한 류윤철 그리고 한국 김영권이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후반 들어 황희찬, 권창훈, 김신욱을 교체 투입했지만 골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이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특별수사부의 폐지죠. 오늘 정부가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특별수사부란 이름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됩니다. 당시 대검 내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으면서 특수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후엔 지방검찰청에도 특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검 특수부는 중앙수사부로 개편됐고 전국 특수부는 중수부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중수부와 각 검찰청 특수부를 오간 검사들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이름은 4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특수부는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 대구, 광주 검찰청에만 설치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관보에 공포하면 일선 검찰청의 현판도 바뀔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대통령령 개정을 하면서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관련 조직엔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것이 대다수였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특수부를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 직접 수사 축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왜 하필 서울, 대구, 광주냐, 부산은 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왜 대구냐,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장관 대행은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와 부서 현황, 특별수사 수요를 고려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경유착 의혹이 있던 LCT 사건 등을 수사한 부산지검도 이 특별수사 존치 후보로 꼽혔고 이 대전지검 역시 중부권 특별수사의 거점 지역으로 꼽혔지만 이 결과적으로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로 낙점됐습니다. 예, 뭐 위치로만 놓고 보자면 이게 삼각형을 이루긴 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특수부가 없어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큰 범죄가 있다면 그건 누가 수사를 합니까? 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에 서울, 대구, 광주가 포함되면 그 지역 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할이 이 해당 검찰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서울, 대구,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전에서 특수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이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 지역 외에 검찰청 형사부가 기존의 특수부 수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수사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은 여전히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특수부는 인지 수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형사부는 평소에 배당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인지 수사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던 사건들까지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형사부가 기존 특수부처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과잉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잉 수사라고 표현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형사부에서 다른 일까지 다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견도 또 나올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형사부에서 하는 걸로 하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대검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사는 계속한다. 거기서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특수부 폐지 내용이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이 반부패부로 이름은 바뀌겠지만 특별한 수사 인력 조정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자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마무리였죠. 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아침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도 역시 공수처였습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논쟁은 재현됐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면 보지 말고 대다수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이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 권한에 대해선 의견차가 분명합니다. 여당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면서 공수처에 두 가지 모두를 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내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2012년에 만들어진 법무부 예규에 상관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측은 당시 한 부장이 해당 예규를 만드는 실무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중으로 검찰 조사 때 한 번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소환 폐지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해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 입법 없이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오늘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요청으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된 만큼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죠. 여성국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의 컴퓨터에서 여회장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여회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 꽤 여러 개 확인됐다고 합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총괄 대표인 조범동 씨가 정경심 씨를 여회장이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회장이란 파일이 정 교수와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일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검찰과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내역들을 정리한 문서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정 교수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다 말았는데 이때 처음 여회장이란 파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 2월에도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때도 여회장이란 파일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일이란 것도 사실 고객관리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걸 정 교수가 코링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펀드 회사에서 주요 투자자를 관리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그런 제목의 파일이 나왔다고 정 교수를 곧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단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자와는 뭔가 다른 위치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자 할 텐데 지금 오늘 알려진 바로는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 교수 변호인 측에 물어보니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 정 교수가 영국에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 이상이 발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정 교수를 최소한 한 번은 더 불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 교수가 지금까지 수차례 조사를 제대로 받았으니까 도주 의료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상당히 신중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정황 등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검토해 왔는데 일단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사 시간이 짧았던 부분은 건강 상태로 소환에 계속 임해왔다. 또 뇌종양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를 했고 정 교수는 건강 이상, 그리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 등 검찰이 고려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속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어제 장관직 사퇴서가 수리된 직후에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냈고 오늘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학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6시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부총장 정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이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엔 퇴직 후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예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을 꺼리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취재에 응한 학생들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부분 조 전 장관의 복직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좀 장고를 하셔도 되지 않았나,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냥 바로 장관직 놓자마자 바로 오신 거니까 어차피 갈 데 있으니까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교수 직무 수행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교수로서의 학문 연구나 학생을 가르치는 자질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했던 서울대 온라인 동문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엔 복직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찬반 투표에선 90% 넘는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퇴 후에 한국당이 이번 주말 집회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당이 결론을 냈는데 대규모 집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하자 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는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주말 대규모 집회를 그대로 열기로 한 겁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 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박맹호 한국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패를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전 장관 문제를 구심점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엔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퇴로 대규모 집회의 동력과 명분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지역구 관리에 써야 하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과 만났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일부 당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자 과거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의종군 하겠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대선 후보 해야 하니 살려내라고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주 몇몇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글입니다. 한국당이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의 이른바 조건부 통합론에 대해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이 유승민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통합도 대의가 아니라 소의에 불과한 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통합론과도 배치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대의 앞에 소화를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쓴 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보수 농객의 글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보수 농객의 글에 김 의원은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자신이 보아온 민낯을 이번에 유감없이 드러낸다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김 의원의 뜻과 같은 취지라는 맥락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당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의 깊은 반감 때문에 보수 통합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 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팬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 공간은 마련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경찰은 최 씨 집에서 평소 심경을 기록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가장 최근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우울한 심경을 적어놨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유서는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최 씨의 장례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팬들을 위해 빈소 근처에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문은 내일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받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안타까운 죽음을 향한 추모가 쏟아졌습니다. 설리의 지인들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선정적 보도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번 일을 계기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 씨를 다룬 기사 1000여 건의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글을 기사로 옮기며 사생활을 생중계하고 노출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설리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남겼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일간지와 경제지 등 54개 언론이 지난 1년간 최 씨를 주제로 쓴 기사입니다. 총 1085건이 검색됩니다. 보도량 분석 도구인 빅하인지를 통해 설리의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소셜미디어 관련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 씨가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리면 언론이 이를 중계하는 방식의 보도가 상당수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다룬 기사냐에 상관없이 결국 대부분 최 씨의 사생활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성적인 면만 부각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노브라도 기사에서 181번 언급됐습니다. 전체 기사 10건 중 1건꼴로 아예 설리 노브라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성폭력에 가까운 제목을 교묘하게 달아올리고 이를 어뷰징 기사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다시 설리의 소셜미디어로 찾아가 악플을 다는 악순환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수용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이 친구는 계속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당사자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동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고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최 씨를 힘들게 했던 건 거창한 욕설이나 비방뿐 아니라 어찌 보면 평범할 수도 있는 내용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대부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도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는 왜 설리랑 친하게 지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는 사람 펑펑 울어가지고 설리가 꼽았던 가장 마음 아픈 댓글은 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평범한 내용도 당사자를 괴롭히는 악성 댓글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니 처벌 가능성이 있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진짜 얘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이런 건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종 설치는데 이 관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사실인지 확실치 않은 문제를 사실인 양 써놓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속상하겠네. 행실 좀 바로 하지라는 거는 이거는 평가 영역을 넘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명예훼손적 소지도 있어요. 이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걸그룹 걸스데이의 미나는 설리를 추모하는 글에도 악성 댓글이 달리자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최 씨의 죽음은 해외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는 한국 사회를 향한 아픈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최 씨가 그동안 심각한 온라인 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최진리 씨의 사망 소식에 외신들도 잇따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수가 오랜 기간 온라인 괴롭힘을 당해 고통받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문화의 한국 사회와 연예계 탓에 최 씨가 논쟁의 인물이 돼버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K-팝 업계에서 설리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K-팝 스타들, 특히 여성들은 대중에게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연예지 피플도 설리는 페미니스트적 행보를 보이며 매우 보수적인 한국 사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분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최 씨의 죽음이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소속사와 팬의 높은 기대와 가혹한 대우를 견뎌야 하는 아이돌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고 논쟁적인 인물에게 악플 등 가혹한 괴롭힘으로 답한 온라인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어제 경찰이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화성 연쇄 살인사건 10건에 미제 사건 4건 등 14건의 살인사건 모두 이춘재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그림까지 그릴 정도로 범행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화성 사건 10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추가 범행도 털어놨습니다.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과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9살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5개월 뒤 실종 현장 인근에서 김양이 입고 있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양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진술 내용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춘재는 자신이 자백한 사건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와 시신을 버린 위치까지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추가로 털어놓은 사건 등 14건 모두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노사의 최종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군요. 교섭장에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내일 파업 여부가 지금 진행되는 협상 결과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본 교섭장입니다. 당초 윤병범 노조위원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10명씩 나와서 낮부터 교섭을 벌이던 곳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노사위원이 하나도 없고 교섭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 교섭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잠시 멈춰섰다가 이른바 축조심의라고 부르는
실무진 교섭을 거친 뒤에 저녁 7시부터 재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본교섭 재개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교섭이 늦어지면 파업 시작 일자가 좀 늦춰진다든가 하는 조건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파업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노조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 현장에서 노조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인력 충원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서 이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늘 만약에 이 교섭이 타결될 거였으면 진작 본 교섭이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이 노조의 3가지 주장 중 첫 번째가 임금 피크제의 폐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는 건데 노조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노조 입장은 임금 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이 모자라면 기존의 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란 겁니다. 이 때문에 만 59세와 60세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는 건데 사측인 공사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노동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게 노사 간에 폐지하자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정부 지침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자, 오늘 만일 결정이 안 되면 내일 아침 새벽부터 지하철은 전면적으로 다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측에서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상계획을 다 세워놨습니까? 네, 이른바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시민들도 실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멈춰서진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 유지 업무 사업장입니다. 파업을 해도 지켜야 하는 최소 인력을 유지하도록 이미 노사가 협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1에서 4호선은 65% 정도 그리고 5에서 8호선은 78% 정도의 운행률이 유지가 됩니다. 평소 수치를 100%로 봤을 때 이 정도란 건데요. 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대는 100% 그리고 그 외의 시간대는 80% 운행률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체 인력이 기존 인력에 비해서 다소 숙련도에서 떨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흘 이후에 어떤 방침을 가져갈지 이 노조 방침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밤샘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하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본 교섭이 재개조차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노조 측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가거나 새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당초 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확인이 되고 시간을 많이 들여도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협상 결렬을 노조 측에서 선언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5마리보다 남쪽, 그러니까 민통선 아래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비상에 민관이 오늘부터 포획 작전에 나섰지만 규모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감염이 확인된 건 6번째입니다. 지난 12일 연천에서 검출된 곳과는 11km 떨어져 있는데 민간인 출입통제선에서 900m 남쪽입니다. 민통선을 벗어난 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총기 포획이 시작됩니다. 군과 민간 엽사를 포함 약 900명이 투입됩니다. 총기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은 민통선 북쪽 접경 지역, 또 가평, 양구 등 이른바 경계 지역입니다. 파주, 연천, 철원 등 이른바 완충 지역은 제외됩니다. 놀란 멧돼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선 총기를 쓸 수 있는 지역을 철원, 화천 등으로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서둘러 포획에 나서지 않으면 남아하는 멧돼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검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등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나온 것도 같은 유전자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매개로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24개의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보통 1부터 24까지 숫자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 가운데 2형입니다. 검역본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2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2형 유전자를 가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북한 접경 지역인 연천과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6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2형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멧돼지를 매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북한은 평안북도 지역의 돼지가 모두 사라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도 중국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똑같은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국유지,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별장으로 수십 년째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쓰는 국유지가 축구장 2,000개 크기가 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숫가에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2만 9천여 제곱미터인데 이 중 약 80%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1970년에 세운 건물이니 50년 가까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수천만 원의 변상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축구장 2,0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변상금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80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걷어들인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딜쿠샤도 국유지 관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미국 AP통신 특파원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전시관이 문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불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난해 여름까지도 나가지 않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웬만한 집값의 몇 배가 넘는 비싼 전셋집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탓이겠지만 요즘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 집을 팔고 살 때 받는 자금 출처 조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 한강변의 고급 빌라촌입니다. 올해 나온 고가 전세 계약 가운데 1위부터 4위는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장 비싼 전세는 4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5배 수준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비싼 전셋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497건이던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지난해에는 6,361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10곳 중 8곳은 강남 3구의 전셋집이었습니다. 비싼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다른 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세로 계시는 거죠. 소유하시는 거는 임대를 하시고. 고가 전세가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만 하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고가 전세 계약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던 건 무려 34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남북 관계가 결국 스포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A매치 경기가 생중계되지 못한 건 1985년 월드컵 예선전이 마지막입니다. 네팔에서 치른 경기가 주최국의 방송 여건이 좋지 않아 전파를 타지 못한 겁니다. 34년 전 상황을 마주하게 된 한국의 축구 팬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의 사정은 다릅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축구 A매치를 생중계한 일 자체가 몹시 드뭅니다. 이런 만큼 실력차가 큰 남한과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할 이유는 더욱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이번 경기의 개최 소식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국제축구연맹 FIFA의 의무 규정에 따라 연 기자회견에도 북한 기자 5명만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중계를 위한 협조와 응원단의 방북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부 방송사들은 북한 축구협회를 상대로 중계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방송사들에겐 과도한 중계권료를 불렀고 통일부엔 한마디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긴장 상태를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읽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오늘 경기를 녹화 중계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월드컵 예선전은 경기 하루 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상대가 남한이 아니었고 경기도 2대0으로 여유 있게 승리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닷새 뒤인 20일에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측 70여 명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대상자는 주로 선수단이지만 이번엔 취재기자 2명에 대한 입국도 허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단과 취재진은 18일에 출국해서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농도 등을 고려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심각한 수준일 때는 휴교를 하거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앞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당일과 다음 날의 농도와 고농도 상황이 얼마나 이어지는지까지 감안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경보가 내려집니다. 지난 3월 초미세먼지가 가장 짙었던 때에 비춰보면 하루하루의 수치는 관심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는 점에서 심각경보까지 가능합니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선 공공분야 위주로 차량 이부제 등을 하게 됩니다. 경계, 심각 수준까지 가면 민간 차량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심각 단계가 연이어 예상되는 등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일 때 고려될 전망입니다. 또 학교가 쉴 경우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기업의 탄력 근무제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본을 덮친 태풍 하기비스로 지금까지 67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태풍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대응도 늦었고 피해가 심각하게 난 뒤에도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하기비스로 이미 1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2일. 일본 신문들이 확인한 아베 총리의 이날 일정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별 일정 없이 거주 공간인 공저에 있었으면서 걸어도 30초면 갈 수 있는 집무실엔 나가지 않은 겁니다. 공저에서도 상황을 보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얼굴도 비추지 않은 아베 총리를 비난하면서 즉각 재해대책본부를 차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대책본부를 꾸린 건 13일인데 이 자리에선 밤을 새워 구조하라고 지시를 해놓고선 정작 자신은 일본 럭비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또 한 번 빈축을 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일본 정부는 태풍에 대한 초동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간사장까지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해 아베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한 번 더 진담을 빼야 했습니다. まず収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こ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これを聞いて今どう思われますか。この程度であれば良かったということは全く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た。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한 행사에서 폭력적인 영상을 상영해서 논란입니다.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살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튼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미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폭력 영상이 상영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낸 합성 인물이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과 정치인을 향해 총을 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Depicting President Trump attacking his political enemies is sparking outrage this morning. 2014년 개봉된 영화 킹스맨의 교회 학살 장면을 편집한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CNN과 백악관 기자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CNN을 공격하는 듯한 영상을 트윗으로 공유해 논란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승인받지 않은 영상이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아들 측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그 영상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도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시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는 그 영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학교에 갇혀 학대를 받아온 67명의 학생들이 구출됐습니다. 말이 학교지 수용소처럼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한 아이들. 발목엔 쇠사슬이 감겨 있고 등에는 맞아서 생긴 흉터도 보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이슬람 학교에 감금돼 있다 최근 구출된 67명의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나이는 7살부터 무려 40살까지인데 나이에 관계없이 고문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난달에도 또 다른 이슬람 학교에 감금돼 있던 남학생 300여 명이 구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구출된 학생들도 자동차 바퀴 등으로 만든 족쇄를 차고 있어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역시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I've left the Islamic way of life. That's all I understand about why I'm here. 나이지리아에선 약 1,000만 명의 학생이 이런 비공식적인 이슬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해병대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울릉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 10년 안에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서 울릉도에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독도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일본에 비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사시에 대비한 울릉부대 창설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78만 톤으로 39년 만에 가장 적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가을 태풍으로 피해가 큰 탓입니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오늘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식인호의 유리 씨 선장을 인명을 손상하고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유리 씨 선장이 사고 당시 레이더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가동했지만 경보장치 소리는 꺼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콴타스 항공이 현지 시간 18일부터 시드니와 미국 뉴욕을 경유 없이 오가는 직항 노선을 시범 운항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노선의 운항 거리는 지구 반바퀴에 가까운 17,800여 킬로미터로 비행 시간은 21시간에 달합니다. 콴타스 항공은 보잉사의 787-9 드림라이너를 이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누가 빠른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사고 장면이 나오죠. 달리던 차가 날아올라서 아찔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주에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활용된 덕분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4km 정도 트랙을 188바퀴 돌면서 누가 빠른지를 겨루는 대회. 승용차를 개조한 경주차는 최대 시속 320km로 1시간 가까이 똑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달립니다. 지루해 보이는 경주는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찰나의 순간 한참한 삐끗해도 여러 차량이 한데 엉키곤 합니다.
뒷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은 차가 비틀대며 여러 차들과 충돌하고 곳곳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 차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차량은 충격을 받아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사고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고로 차량 21대가 뒤엉켰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운동장 트랙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달리는 자동차 경주 나스카는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포뮬러1, F1 대회에 비해 사고가 잦습니다. 경주 도중 가벼운 충돌이 허용되는 터라 운전자 보호도 철저합니다. 방화복과 헬멧은 기본이고 6개의 안전벨트로 몸을 감쌉니다. 누가 가장 빠른가에만 꽂혀 있는 자동차 경주. 보이지 않는 운전석엔 속도와 안전 사이에서 숨죽이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한편에 일본 영화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일본의 가짜뉴스나 민간인 사찰 같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ラジオもスポットが取り上げというか断られましたということが圧力です。 영화 신문 기자는 2년 전 일본을 뒤흔든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비리 의혹을 이야기합니다. 認可先が内閣府になってますけどまた例によって官邸の肝入りってことか 총리가 나서 친구의 사학 설립을 도와줬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것을 덮기 위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정부가 나서 평범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嘘をでっち上げるんですか嘘か本当かを決めるのはお前じゃない国民だ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 그래서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そういう絵が当たらないと企画が通らないっていうのが通例だったと思います 일본 배우들이 출연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인공인 일본인 기자 역은 한국 배우가 맡았습니다. 아베 정부의 의혹에 침묵하는 일본 언론을 보고 영화 제작을 결심한 제작자와 감독. 지난 6월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영화는 개봉관이 많지 않았지만 50만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반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부를 가려둔 곳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에 처음 나선 14일 벌어진 모습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는 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인데요. 부동산 안에 불은 켜져 있지만 실제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면은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습니다. 이 상가 1층에만 부동산이 무려 16개나 되는데 문을 연 곳은 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다고? 커피, 여기 커피 지금 있고. 문을 닫고 있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근처에서 응대하는 겁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문은 잠겨 있지만 전화를 해보면 금세 받습니다. 오늘 단속 때문에 그래요. 내일 오시면 돼요. 문을 저희가 닫고 있긴 하는데 안에 이제 있긴 하거든요. 부동산들은 대부분 현장 단속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여기 자체가 경기부도 가고 해양부도 가고 구세소도 가고 다 보고 있어. 누가 얼마 샀네? 금액이 얼마네? 나이가 얼마 다 알고 있어. 뭐도 나오네. 단속을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가는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단속만 나온다고 그걸 못하더니 내년이야 귀찮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니 정부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3년 전에는 분양할 때 1,500평짜리가 13억 개예요. 지금 26억. 계약금 10%면은 1억 3천 넣어놓고 13억이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오르면은 이건 정책 수단이 나오지. 아니, 저 팔았어요. 골프 시작하는데 30년 넘었는데 잘 몰라가지고 정보를 이 나이에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단속 이튿날째에는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보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강남의 한 상가 한쪽 면을 따라서 부동산 6군데가 모두 문을 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속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닫았는데 오늘 조금 열었다 또 좀 거의 아마 닫을 거예요. 3,000번까지 왔다니. 어제 나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닫으라는데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핵심은 실제 일어난 거래들 가운데 의심 사례들에 대한 단속입니다. 많게는 수십억이 오가는 고가 주택 거래에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가 없는 현금 비중이 높거나 차입금 비중이 너무 높아 국토부가 조사 중인 이상징후 거래들은 지난 8월 이후 거래 신고분 중에만 1천여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중개업소나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래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믿op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나와야 되지. 빠딱 뭐 부동산 갑자기 문 닫고 또 빠딱 열었다. 나는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또 묻기다 하면 또 풀어주고.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시장에 대한 조사 강화를 내세워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이렇게 깜깜이로 일관하는 중개업소들은 마치 금방 지나가고 말 것처럼 보는 듯합니다. 단기 처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오해라는 허울의 폭력 속에서 허우적대며 생애 가장 빛나는 계절을 흘려보냈다. 후배 작가들은 1920년대를 살아간 작가 김명순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한국 여성 최초의 소설가, 처음으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 평론가, 기자, 5개 국어를 구사한 번역가였지만 평생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소문과 억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롱당했고 잔인한 성폭력의 피해자였으나 오히려 방종한 여자로 취급돼서 당대 어느 인기 작가는 김명순을 비하하는 소설까지 연재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더러운 여자, 남편 많은 처녀로 낙인 찍혀 마감된 작가의 삶.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을 모욕해온 이들을 고소했지만 싸움은 맥없이 마무리됐고 쓸쓸히 잊혀져간 그가 유언처럼 세상에 남긴 시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짝이는 25의 젊음. 그에게도 오늘의 세상은 사납고 또 사나운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숲에 숨어서 책임없이 난사하는 잔인한 가해는 연예인, 특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해서 끊임없는 생채기를 만들었지만 그는 오히려 악플을 달았던 또래 청년을 감싸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는 혹시 후회하고 있었을까? 누군가가 잃어버린 생애 가장 빛나는 시절과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세상의 미련함은 늘 그렇듯 뒤늦습니다. 100년 전 1920년대를 살아간 작가는 약자에게 가혹한 시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의 세상에서는 무언가 달라지길 소망하는 역설적인 외침. 1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는 그때로부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아지긴 했나?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평양 경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축구협회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몇 장의 사진도 좀 새로 들어와 있고요. 소개해드릴 내용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들어온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사진도 좀 더 들어왔다고 하던데. 네, 일단 일부에 나왔던 왜 무관중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북한 예. 쪽 입장은 아직까지 전해지진 않았고요.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쪽의 대응은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무관중 경기는 AFC와 사전 조율된 사항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같은 게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권 판매 같은 홈 경기의 마케팅 권리는 전적으로 이 주최 측 축구협회, 그러니까 북한에 있기 때문에 AFC에서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이 바로 오늘 경기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얀 유니폼, 북한 팀은 빨간 유니폼, 그리고 텅 빈 경기장,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0대0 무승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왔습니까? 일단 AFC가 이번 남북전에 짧게 평가를 했습니다. 카타르 출신 주심이 양팀 선수 4명에게 연달아 옐로 카드를 꺼내면서 양팀의 골키퍼들보다 더 바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열된 경기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한 건데요. 저희에게 경기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줬던 축구협회 직원도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후반 24분 김문환 선수의 슛을 북한 골키퍼가 선방했다고 했고 후반전에는 우리가 좀 더 몰아쳤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참고로 남북한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 3차 예선에서 2번 맞붙어서 모두 비겼고 최종 예선에서 다시 만나서 그때는 우리가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예. 하여간 양쪽 그 전적도 아무튼 최근에는 좀 팽팽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군요. 근데 오늘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후반은 좀 몰아붙였던 모양입니다만 골운도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바로 1년 전에 평양에 갔었잖아요. 오늘 경기에 대한 북쪽의 대처는 그때하고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는군요. 네, 지난해 7월에 제가 평양에서 열린 통일 농구 대회를 취재를 현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북측 선수단, 기자단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어우러지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스포츠에 대한 좀 궁금증들도 많이 해소를 했었습니다. 또 고려 호텔에 있는 기자실에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이 메신저 앱이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앱을 사용하는 것도 아마 제한이 된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경기가 끝나고 양측 선수들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내용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사실 믹스트 존, 그러니까 선수들과 기자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해서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마지막 메시지는 8시 35분쯤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답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생중계, 관중, 취재진 없이 진행된 깜깜이 경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북한을 아예 월드컵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오늘 경기를 두고 나온 여러 주장들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우선 생중계가 안 됐잖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따져보면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올해 펴낸 경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생중계 불허가 이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이 지침을 보면요. 오늘 경기 중계권은 홈팀 주최 측, 그러니까 북한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측 판단에 따라서 우리 방송사 쪽과 이 중계에 관련한 협상이 최종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침을 어겼다라고 문제 제기하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이했던 건 북한 관중도 못 들어오게 해서 아예 관중이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AFC 입장은 뭐 북한이 미리 사전에 조율한 건 없지만 우리가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라고 네. 했는데 어떤가요? 진짜 그런가요? 이 무관중 경기를 생각해보면 보통 징계에 대한 벌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당장 그러니까 벌칙인 이유는 홈팀이 주최 측이 티켓 수익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북측이 스스로 무관중 경기를 했습니다. 징계가 아닌 이런 식의
자발적 무관중 경기는 이 해외 프로축구에서는 간혹 있었는데 네.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중계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 이 상업적 권한, 그러니까 뭐 티켓 수익 이런 것도 북한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생중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취재진이 한 명도 못 따라갔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지침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지침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 AFC 지침 다른 조항을 보시죠. 경기 주최 측은 인종,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취재진이나 응원단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지침을 어긴 게 명확하면 북한이 벌칙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AFC 지침을 일부분 어겼다고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이 내려져도 이 벌칙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라 경기 운영 지침,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피파에도 이번 사안에 뭐 적용 가능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의 북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AFC 쪽에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저희 팩트체크팀이 직접 AFC 본부와 피파 본부에 전화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문의를 해봤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네. AFC는 피파에 문의하라 하고 짧게 이렇게 답변을 했고 피파는 여러 차례 답변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파 회장이 이례적으로 평양에 가서 경기를 지켜봤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을 뭐 아예 월드컵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은 이가혁 기자 말대로라면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이 적습니다. 출정 금지라는 게 이 피파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입니다. 최근의 전례를 보면 2011년에 피파가 북한 여자 대표팀 전체에 대해서 2015년에 열리는 캐나다 여자 월드컵 출정 금지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핑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러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남북한 경기는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경기 자체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아예 월드컵에서 뺀다는 일종의 최고 수준 징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이낙연의 시기로 적었습니다. 시기, 어떤 뭐 타임 그 네, 시기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총리직에서 물러날 시기를 얘기하는 예. 건데요. 오늘 문화일보가 일면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 그러니까 일본에 다녀온 뒤 사퇴할 듯 했고요. 곧 사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2일 일본 일왕 지기식에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 뒤에 사퇴할 듯 했고 원래 기사 내용에는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고 본인도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일단 이낙연 총리는 해당 기사를 보고 반응을 내놨는데요. 옆에서 전하기를 참 희한한 기사다라고 애매한 답을 내놨었고요.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알려드립니다 하고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도 일부 수정이 됐는데 어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은 빠졌고 앞으로 주례회동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듯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도에서 추측 기사가 돼버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튼 사실이 아닌 건 맞는 모양이군요. 일단 어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사를 썼던 문화일보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다만 여권 내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물러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총리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국회에서 한 언급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지요. 국회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낙연 총리의 측근 또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게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일단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는 시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시기만 남았다고 한 맥락은 올해 안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예. 이 총리의 한 측근 인사는 정기 국회 중에 후임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11월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그래서 물론 여당에서는 내년 총선 간판 주자로 나서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경우 후임이 문제입니다. 후임은 총리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후임 인선까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에 나가냐 안 나가냐는 이제 그 다음에 대선과 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총리로서는 예. 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겠죠.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철희의 불출마로 잡았습니다. 예, 예. 어저께 왜 그 국회의원 이렇게 하는 거 뭐 부끄럽다 해서 그렇다고 사퇴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예. 물어봤었잖아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이 오늘 나온 셈이네요. 예, 일단 어제 발언을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예,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저런 경우 그냥 홧김에 하는 얘기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들리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이철희 의원과 통화했을 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하다 보면 불출마가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즉답은 피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블로그에 어느새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있다면서 지금 최근 국회 상황이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살인까지 있다. 죽고 죽이는 무한 정쟁의 소재가 된 지 오래다.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장관 사퇴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뭐 배경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안 하면 예. 출마를 안 하면 예. 그것도 공천을 받아야 출마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뭐 공천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엔 뭘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요. 예. 일단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를 2번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에 나오려면 지역구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이 지역구를 찾는데 이미 다들 맡은 자리들이 있어서 경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 그런 건 아니다고 했고요. 이철희 의원의 측근들도 다른 의원들이 내 지역구를 와라. 여당의 지지율이 좀 높은 곳에서도 예. 그런 제안이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고요.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혹 참모진 개편이 있으면 수석급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본인은 그런 얘기도 없었고 마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은 일단 명분으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계속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시민적 동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 동료 의원들이 이철희 의원이 사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사평론을 했었고 방송 앵커도 했었고 특히 썰전에도 많이 나와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개혁의 역할을 찾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그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뭘요? 방송을 통해서 예. 정치개혁에 대한 주문, 외부에서 정치개혁의 동력을 예. 계속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요. 특히 썰전에 대해서는 내가 이철희 의원이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갔던 프로그램이다. 예. 마지막 방송에서도 I'll be back이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썰전은 현재 종영이 돼 있습니다. 없죠.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하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수행비서가 필요해로 예. 잡았습니다. 누가요? 광주광역시의 부의장의 주장인데요. 오늘 광주광역시 부의장이 수행비서 배치를 내년부터 요구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모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장이 1명, 부의장이 2명입니다. 예. 의장에게는 6급 수행비서가 있지만 부의장 2명에게는 수행비서가 없는데 7급 수행비서를 붙여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부의장 1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장 대신 외부 행사를 많이 나가곤 하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해 수행비서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제가 광주시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광주형 일자리도 있고 최근에 일들이 많아서 인원을 달라는 요구가 각 부처에서 난리인데 수행비서 2명을 빼달라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Everything will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